신궁뿐만이 아니에요. 현궁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럼 채택 안 되면 캐리어 하나 거는 걸로. 그건 안 걸겠습니다. 예, 안 걸고 제가 다시 해야 된다라고 다시 건의를 해야죠.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하천 때문에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 전투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수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타보시면 알겠지만 오리배 타는 느낌이에요. 되게 무서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 되게 아 안정적이고요. 오리배가 무서워요? 예. 무섭잖아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웨폰 K. 리얼웨폰 K를 보신 분들 중에 예전에 우리가 신궁 한 적 있었죠. K21에 신궁이 장착된 적이 있었다고. 신궁뿐만이 아니에요. 현궁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것도 검토 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첫 번째 타입 뭐냐? 아예 장착을 한다. 두 번째는 장착 안 하고 보병들이 갖고 다닌다, 안에 있는 애들. 세 번째는 장착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떼서 다니고 다닌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공용어는 신궁뿐만 아니라 대전차용 현궁도 마찬가지 그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하고 있네요. 네,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기관 및 기계부대를 통틀어 기계부대를 하잖아요. 예. 정지하는 순간 죽는 부대예요. 정지하면 죽습니다. 네, 정지하는 순간 죽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무기 체계가 기계부대는 모듈화가 돼야 돼요. 구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의견을 뭐라 했냐면 장착을 하고 있다가 정밀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유사시에는 바로 보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보거나 다 모든 무기 체계가 모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저게 이제 정비 측면이라든가 전투력 복원 측면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고착돼 있다면 거기서 딱 이제 고정형으로 돼 있으면은 짤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앞에 있는 엔진이 좀 불타서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써야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 동류 전용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모듈식 무기 체계가 동류 전용의 어떤 이점을 하기 위해서는 장착이 가능한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의견을 내셨다는 거죠. 네네. 그럼 앞으로 그렇게 채택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차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럼 예. 채택 안 되면 캐리어 하나 거는 걸로. 그건 안 걸겠습니다. 예, 안 걸고 제가 다시 해야 된다라고 다시 건의를 해야죠.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해군의 무기체계까지 장착되고 신궁, 현궁까지 모듈화된다. 이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상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첨단 어떻게 앞으로의 전장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리고 과거까지 소환하는 이런. 네네 맞아요. 네. 야 이거 무기체계 하나에서 역사와 미래까지 보는 이런 무기체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철이 많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기계부대는 롬멜의 전차군단을 봤을 때는 기동력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활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적을 위협할 수 있는 유리한 나한테 전술적 이점을 줄 수 있는 지형을 이제 가서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지 않으면 아무리 활용이 좋아도 쏠 수가 없어요. 기동력이 핵심인데 그 기동력을 멈춰서게 하는 게 하천이에요. 그렇죠. 하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하천 때문에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 전투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K200도 마찬가지지만 수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어떤 지형적 특성을 봤을 때는 꼭 부유물을 달아서 이제 수상 도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와서 네. 저게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아 저거 야 기관총이나 이렇게 쏘게 되면은 다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예. 공기주머니 예. 이거 근데 괜찮나요? 공기주머니가 그래서 예. 7개의 격실을 만들어놨어요. 공기주머니. 그러니까 터지게 되면 그것만 무력화면 되고 나머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 예, 격실화돼가지고 예, 나머지는 예, 생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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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하를 하면서 요새 보면은 중국이 이제 대만을 이제 그렇죠. 하기 위해서 도하 훈련할 때 예, 이제 예. 도하를 하면서 빵빵 쏘잖아요. 예, 예. 저희도 다 가능하고요. 기관총 다 가능하고 근데 상판을 열게 되면은 또 이제 보병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K200 같은 경우는 좌우로 이렇게 여는데 K21 같은 경우는 뒤로 열어요. 뒤로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네네. 같습니다. 앞에서 열리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보기에 한번 타보시면 알겠지만 오리배 타는 느낌이에요. 아니 또 무슨 오리배가 나요. 예, 오리배 거기서. 타는 느낌으로 딱 해서 되게 무서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 되게 아 안정적이고요. 오리배가 무서워요? 예. 무섭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이 장갑차를 보게 되면 K200 같은 경우는 뭔가 없이 그냥 안에서 자체가 들어가서 네. 수상 조정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나와서 이제 보게 되면 옆으로 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 무서운데 실제로 이제 두둥 떠고 나갈 때는 상당히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격의 안정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상에서도. 안전 베이스가 안전해야.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돌파구를 형성한 다음에 전차가 넘어야 돼서 심수도를 하잖아요. 이게 뚫고 들어가야지만 어느 정도 돌파구가 형성이 돼야지만 적의 어떤 화력의 사거리로부터 이 도화지를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갑차에다가 도화 능력을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 신의 한 수고 어떤 분들은 뭐 무게 뭐 이렇게 하는데 전술적 운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이게 저도 그쪽에 있을 때 배웠는데 도하 능력 그리고 공병의 지원을 받는 능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저쪽 위나라 뱀빼 만드는 애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천의 요새예요. 이 방어막이 다른 걸 안 하더라도 자연 자체가 강이 네네네. 그걸 헤쳐나갈 수 없는 지형적인 적의 방어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작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갑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몇 시간 이내 어디까지 거점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부대만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사단 여단과 같이 합동 작전 군단 이상에서 봤을 때는 이쪽은 진격이 안 돼, 이쪽은 되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밸런스가 전체적인 전선 확보에서. 그래서 저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첨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도하 능력에 대해서 약간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도하 준비 시간 15분밖에 안 된다네요. 15분이 장갑 위협 쪽 올라가서 이제 그 고무가 나오잖아요. 네. 부유물이. 그게 이제 바람이 채워지는 시간이 15분이에요. 아하. 근데 15분 할 때 여기서 모든 이제 중대가 장갑차 열대가 있거든요. 그 대대는 이제 곱하기 뭐 해갖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얘네가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바람을 이렇게 질어 넣는 애들은 안정성 있는 곳에서 하게 되면 전방에서는 반대편을 사격해 주는 애들이 이제 전차하고 이제 어무를 해주고요. 서로 교대로 해서 이제 가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왜냐면은 수상에서 보게 되면 최고가 이제 6km 정도가 돼요 시속이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네.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떠가게 되면 이제 사선으로 가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하를 하는 진입 지점과 그다음에 출구 저쪽 지역이 사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동성 우수하고 가볍고 엔진 좋고 화력 좋고 거기 많이 타보셨잖아요. 엄청 많이 타봤죠. 승차감은 어때요? K200은 저희가 작전을 1단계 작전을 하게 되면 뭐 12시간, 8시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녹초가 돼요. 녹초가 되나요? 녹초가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트럭에 뒤에 타시고 12시간 덩덩덩덩 저 해봤어요. 사람이 진이 빠져버립니다. 아. 공격 방어 작전 하기 전에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20km에서 25km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K21 같은 경우는 40에서 45km까지 가는데 거기는 밑에 보면 현수 장치에 특수한 것들을 이제 장치를 해가지고 비밀이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충격을 다 흡수해 주는 걸 하는 거예요. 아 그럼 K200은 그 사람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녹초나 파김치가 되는데 그렇죠. K21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현수 장치에 보게 되면 내장형 이제 유기압식 이제 현수 장치가 있어요. 이게 토션바하고는 다른 거예요. 토션바는 그냥 이제 충격 그대로 그렇죠. 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로드윌 지지대에다가 질소가스하고 유압유로 이제 내장해서 중량과 최적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면으로부터 닿는 충격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한번 이제 뭐 흡수하고. 머금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각각 현수 장치에 다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충격을 약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행 속도가 엄청나게 40에서 45km 가더라도 안에 이제 보병실 타고 있는 보병들이 승차감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일반 그냥 그 덤프트럭 타다가 세단 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기계 보병 대대 안에도 그 전투 장갑차는 이제 K21이지만은 박격포 차량들은 K200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상대적으로 타 보면은 느낌이 딱 와요. K21의 또 다른 장점을 보겠는데요. 네트워크전 능력 그리고 중요하죠. 사격 통제 장치. 이것 통해서 다차원적인 협동 작전이 가능하다죠. 이게 그 상당히 중요한 건데 BMS라는 게 있어요. BMS는 또 뭡니까? 저희가 장갑차 한 대를 단차라고 하거든요. 네. 소대는 이제 세 대의 그 K21 장갑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첫 번째 소대랑 단차에서 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옆에 그냥 자동적으로 다 가시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선은 전장을 인식하고 가시화하는 데서 상당히 되게 좋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 BMS가 있어서 이게 네트워킹 기능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전차하고 헬기하고 이렇게 다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 지금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휘 통제 위를 보게 되면은 단차별로 해서 GPS 수신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그렇죠. 다 확인하는 거고 네. 오인 사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IFF라는 게 있어요.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해가지고 이게 99% 식별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사격 통제 장치를 말하지만은 소부대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통제 장치란 말이 필요하냐 사격 전투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KDR 전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헌터 킬러의 기능이 있어요. 헌터 킬러. 사격을 여기서 딱 쏜 다음에 다음 관측을 해갖고 다음 표적이 있으면은 미리 이제 다른 인원들은 레표기로 찍어놓거든요. 그러면 네. 딱 쏜 다음에 바로 포가 돌아가요. 여기 동일하게. 세컨 사격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연속 사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킬 때 뭐 하냐면 결국에는 사격을 하는 거는 안에서 이제 포수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밑에 있는 보병실에 있는 보병들 그다음에 조종수까지 단차장까지 다 해서 한 발 쏴게 되면 다음이 뭐냐를 넥스트 생각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은 그 넥스트 쏠 때 또 다음 넥스트가 뭐냐 해서 계속해서 하고 최소 3번 이상 다 찍어가지고 헌터킬러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지금 한편에 전차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근접 전투에서는 뭐가 되냐면 감시, 결심, 대응. 그러니까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 먼저 때려야지만 생존성을 구가한 상태에서 전투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기를 적보다 짧게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헌터킬러 기능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얼어폰 K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런 고차원적인 토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준경이 또 두 개 있어요. 이제 네. 포수 조준경과 차장 조준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차장 조준경이 있을 때 이제 포수가 주로 할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거 독립적으로 이제 차장 조준경이 있어요. 그러면 360도 전환이 가능한 파노라마 관측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포수가 이제 그 사격을 하는데 포수. 예, 내가 이제 이 그 차장 조준경은 제가 이제 이 지휘관이 있느냐 지휘자를 하는 거예요. 핸드오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경우겠죠. 적은 나를 발견하부터 나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나를 공격하는 애가 나타났다. 그거를 이제 차장이 이제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차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포수는 지휘를 받은 표적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표적이 오니까 대응 절차가 차장이 보기엔 얘가 먼저다 해서 오버라이드를 가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저게 그렇기 때문에 타격의 프라이어리티를 바꾼다는 그렇죠. 얘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것처럼 조준경을 이제 포수하고 차장을 같이 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차장이 숨어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위협이 높은 애들을 찾아내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거를 도움 주는 거면 하찮은 병력들이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차장한테 정보를 예, 주겠군요. 중복이 되면 야,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장은 확인이 그쪽으로 되면 그런 거예요. 오버라이드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조준경이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360도. 이런 기능을 통해서 기존 무기 체계에 비해 평지 작전성이 약 3배 그리고 산악정은 2배 이상의 전투율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돼 있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안에는 또 이제 아까 포수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임 포수라는 직책이 하나 딱. 또 포수 말고 선임 포수가 또 있어요. 예. 왜냐면 계속 쏴야 되잖아요. 장탄기에다가 탄을 장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해주는 인원을 선임 포수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포수와 단차장들을 네. 대체할 수 있고요. 뒤에서 이제 포탄을 계속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단차장하고 포수하고 이 선임 포수는 항상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실시간대 연결해 주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공축기관총을 쏴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기관총들을 쏴가면서 하고 보병들 역할이 있는 거예요. 평지에서는 3배, 그다음에 산악에서는 2배가 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기계적 특성도 있지만 앞에 있는 적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K-21이 보병 전투 장갑차잖아요. 브래들리 퓨마 보병 전투차 6명 탑승한대요. 워리어, 벤빼 3 7명, CV 90 8명, K-21은 9명. 야 9명이면 아까 말씀하신 조종수, 단차장, 포수, 뭐 선임 다 하고 그럼 토탈 12명. 네. 그러면 9명은 순수히 1개 보병 군대. 분대. 네네. 다른 나라는 분대가 탑승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분대가 탑승하는데 분대의 숫자가 다른 거죠. 아 거기 분대 숫자가 다른가요? 숫대가 다른 거고요. 왜냐면 나라마다 이제 그 철학과 아하. 어떤 운영 규례에 따라 다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부에 있는 공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디자인을 신경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 장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낸 거죠. 벤빼 아까 말씀하셨는데 벤빼 3에 비하면 아주 쾌적한 리무진급이라고 하네요. 우리 K-21 보병 전투장갑차 소음도 별로 없고 관측창 내부에서 CCTV를 다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듯이 가장 중요한 건 쾌적하게 목표 지점까지 안락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전투원들의
불필요한 체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어력으로 한번 넘어가 네네. 볼까요? 공상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30mm 기관포탄에 대한 방어가 전면에 돼 있고요. 측면에 14.5mm 기관총탄, 그리고 상부에는 10m 고도에서 폭발하는 152mm, 이건 서양 쪽이 아니라 저쪽 자주포 파편도 막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하부는 대인질에 대한 방어력이 갖춰졌다고 합니다.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디코이 기능. 또 하나는 내부 압력을 높게 하는 양압 장치에 의해서 화생방에도 끄덕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압력 차이가 나면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공기는 압력 차이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네네. 이걸 이렇게 이 기술로 이렇게 화생방을 네네. 하는군요. 소대장의 단차를 보게 되면 여기는 화생방 탐지 장비가 다 달려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 전쟁을 보게 되면 장갑차들 해외 장갑, 특히 미군 장갑차 보게 되면 옆에 뭘 달고 다니죠? 뭘까요? 군장. 군장을 달아요? 네, 개인 군장을 달아요. 옆에다? 옆에 달아요. 여기도 이제 K21 똑같이 다는데 그 군장이 뭐가 되냐면 한 하나의 번 또 방어막을 방어력. 형성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위에는 뭐냐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뭐 전투불사 달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더 방어력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직접 예, 우리 예, 장갑을 그렇죠. 맞기 예.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결국엔 개인의 어떤 군장을 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대전차 공격이라든가 기관총 같은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안에 있는 어떤 그 인원들과 그 장갑차 자체를 좀 방어하는 목적이 되게 그렇죠.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훈련을 요새는 많이 못해. 왜냐면 이제 도로가 이제 K21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 가게 되면 중앙선을 머무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옆에가 이제 군장이 나오게 되면 전차 크기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이 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저희가 전투 준비 태세 할 때 다 붙여요. 바깥에서 보실 때 오해하지 마시려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저는 러시아 합동군 지휘참모대에서 적군 전술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편제가 기갑부대 편제하고 기갑 보병 편제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갑 보병 그리고 기갑 어떤 전투를 할 때 대략 어떤 비율로 작전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미국에서 나온 제병협동 전투라는 어떤 그런 체계도 다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계보병 사단을 보게 되면 어떤 편제냐면 사단, 여단, 대대가 있어요. 매트티시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적의 어떤 그 성질 작전 목적에 따라서 이걸 서로 섞어요. 네. 장갑차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전차하고 전차의 화력전을 받으면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네, 해서 네. 그거를 갖다 섞는 거예요. 여단과 대대는 섞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타스크포스라고 해요. TF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중대급에서까지는 중대 소대까지 하는 걸 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차 위주의 편조. 네. 제가 이제 중소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계화 보병 위주 편조. 네. 그다음에 동등 편조가 있어요. 그러면 통상 보게 되면은 중대에 보게 되면 세 개 소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계화 보병 위주 편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두 개 소대 남겨놓고 세 번째 소대를 전차 중대를 보내요. 그리고 전차 중대에다가 한 개 소대를 일로 붙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중대에 이제 그 전차 위주 편조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동등 편조는 뭐냐면 저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좀 규모도 좀 클 것 같고 전차하고 장갑차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기계화 보병 소대가 두 개를 놔두고 하나를 띄워주고 여기에서 두 개 소대를 갖다 붙여요. 그럼 네 개 소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활용보강이 안에서 되네. 그렇게 되면 여기는 기계화 보병 소대 하나, 전차 소대 하나가 한 개 팀이 되는 거고 나머지 팀이 돼서 계속해서 교대 전진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편조의 방법을 다 바꿔요. 전차 중심, 기계화 보병 전투 차량 중심, 동등 편성하는 게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다 이제 교리와 전술적 차원에서 운영적 측면에서 다 고려가 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저게 전차 부대, 기갑 부대거든요. 왜냐하면 전시가 되면 집단군의 기갑 부대들이 있고 기갑 예비들이 있고 그리고 전선사 예비들이 있고 그리고 최고사 예비까지. 네네. 우리가 당면한 적의 기갑 부대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이 왜 K21이냐 전차를 왜 만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큰 목표는 저게 기갑 부대를 방어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주포도 개량되고 K21이 왜 화력이 이렇게 높아야 되냐 하고 편조가 왜 바뀌어야 하냐 이런 것도 그게 그 적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십니다. 예, 저 외국 거만 보다가 우리나라 거 보니까 지금 제가 봐도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엄청난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교리까지 들어가 있는 네네. 그런 무기체예요. 맞아요. 야, 이 K21이 데뷔한 지 그런데 어느덧 18년 차가 됐네요. 그렇죠. 예.
그동안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한번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게 잘 되고 있나요? 무기체계 개발을 보게 되면 진화적 발전을 하게 되어 있고 네. 양이 많기 때문에 한 건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접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 결심, 대응 주기가 짧아야 그렇죠.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BMS, 배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잘 연동이 돼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상 중심의 통신으로 되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제 무인기라든가 드론. 아니면 이제 그 아. 위에 있는 스타링크 같은 우주 통신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저보다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빨리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라크전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라크전을 통해서 미국군이 한동안 망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간섭이라는 겁니다. 다 연동돼 있고 다 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 있는 최고 사령관이 밑에 있는 전투원이 갖고 있는 캠에서 나오는 영상까지 다 다 볼 보고 수 있다는 있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디지털 간섭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뭐 했으면 좋겠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현장 주의관에 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미국에서 합참 의장이 직접 미션 커맨드라는 지침을 내려요. 결국에 해당 제대에서 해라. 알아서 해라. 대신에 해당 제의 지휘관은 2단계 하급, 2단계 상급까지 다 알고 그거를 전장에서 유도리 있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전자통신 기계가 발달한다 해서 모든 걸 통제하게 되면은 이게 작전이 지연이 되고 감시, 결심, 대응의 주기가 이제 더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기 체계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전술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렇죠. 그 전술적 운영 방법을 소부대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 창을 날카롭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야,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진짜 또 우리 지휘관들이 리얼웨폰 K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대한민국이 만든 보병 전투장갑차 K-21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